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이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도 전산회계 1급과 중복되는 학습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단데 세무 2급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실무편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특히나 간주 공급에서 나올 확률이 좀 간주 공급, 이제 그런 부분, 간주 공급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실무편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은 추가 학습하시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또 그대로 하시고,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166에서 170페이지까지 해당 교재입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에서 과세 대상, 과세를 어떠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이 재화를 공급하는 형태일 때, 그러니까 얘를 재화를 공급하는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누죠. 실제로 대가를 받고 과세가 된다, 공급을 했다. 그러면 실질 공급이라고 구분했죠. 그리고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 이유는 매출세액을 과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형태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특례 같은 제도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는 크게 4개가 있었죠. 내가 나에게 공급했을 때도 과세가 되는 자가 공급.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공급했을 때 그 자체를 과세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공급. 그리고 사업상 증여. 예를 들면 접대비 같은 형태죠. 그리고 마지막 폐업하는 날 남아있는 재화는 다 과세하겠다. 근데 다는 아니야. 자, 이 중에 일단 전번째 조건이 면세 매입을 해서 면세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죠. 우리는 지금 부가세를 과세할 건가 말 건가를 논하는 거니까. 면세 매입을 했는데 얘를 다시 면세로 누군가에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했다면 면세는 부가세법상의 공급으로 전혀 안 보는 것들이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재화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실질 공급이야 뭐 알고 계실 거고, 간주 공급 중에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 중에 자가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한 100개가 있다 치면, 기업이요, 이게 사업장이면 우리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내 회사 업무상 사용하는 것도 공급으로 봅니까? 그게 자가 공급이라는 형태라고 해서 이것까지 과세하거나 그러진 않아. 막 써도 돼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만드는 회사는 그 차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계정 과목으로 제품인데 그 제품을 회사 업무상 사용한다면 특별히 문제 없이 트럭이라면 승용차 아니고요. 트럭이라면 트럭이라는 제품을 회사가 어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순간 자가공급이잖아요. 근데 자가공급이지만 그 사용은 계정 과목이 달라질 뿐이죠. 차량 운반구로. 그러면 제품은 사라지고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시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사라지고요. 제품은 사라지고 유형자산인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트럭입니다. 승용차가 아니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를 꼭 돈 주고 사올 필요는 없잖아. 내가 만든 제품을 내 맘대로 이렇게 용도로 쓰겠다는데 이게 자가공급이거든요. 이런 식의 자가공급은요. 끝도 없이 많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자가공급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딱 3개만, 1, 2, 3만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때는 예외 없이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분개하실 때 제품과 차량 운반구에 들어가는 금액은 시가 아니고 원가, 그리고 제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제품을 대변에 걸면서 8번의 타기정 대체 거는 것까지가 아마 이해되신다면 전산회계 1급은 공부 잘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자가공급이고 이 자가공급은 공급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마음껏 갖다 쓰면 돼. 분개만 잘하면 되지. 재고자산이 소멸된 거니까. 그리고 유형자산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되면 이 차량 운반구를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소멸되는 거죠. 자, 이게 자가공급의 형태 중에 과세하지 않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트럭이 달라지는 거야. 이 트럭이 알고 보니까 2000cc의 승용차야. 자, 2000cc의 승용차라면 네가 회사의 업무상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너에게 그것을 과세할 거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분류되는 재화로서 네가 그걸 공급했다면, 네가 네 걸 쓴 것까지는 알겠지만 이 용도로 공급했다면, 이유가 뭐냐?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2000cc 승용차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 승용차의 범위에 포함되고요. 2000cc 승용차도 전혀 문제없는 회사는 택시 회사예요. 택시 회사는 이 승용차가 영업용이란 말이야. 영업용 승용차는 몇 cc인지 상관없어요. 영업용 승용차는 항상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차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타고 다닌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업용은 문제 없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영업용이 아닐 때가 문제죠. 그래서 비영업용일 때. 이 차가 현대차가 타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비영업용이다. 현대차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순간 이 회사는 차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그 차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 차가 우리 회사에 매출을 일으키는 용도로 사용이 될 때가 그것이야말로 영업용이죠. 그래서 이 현대차는 자신이 만든 재고자산, 제품을 회사가 아무리 업무용으로 타고 다닌다 해도 그 업무용이 영업용으로 택시를 몰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용도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무조건 비영업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비영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순간 그때는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지. 왜 공급으로 봅니까? 이유는 하나죠. 네가 이 차를 외부에서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차니? 아니? 이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불공이잖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걸 제품 만들 때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아 놓고 마음껏 갖다 쓰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해서 매출세액을 과세해서 공급으로 보고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간주공급인 거예요. 간주공급은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은 거야? 이게 중요해. 근데 이거야? 그러면 과세할 거야. 그게 간주공급인 거죠. 자, 이런 간주공급의 형태를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볼 뿐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는 개정 과목이 접대비였지만 지금은 현재 개정 과목 바뀌어가지고 좀 짜증나, 그치? 기업 업무 추진비. 개정 과목이 좀 바뀌었죠.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가 된다. 자, 요 네 가지 중에 자가공급은 수천 개 거래 중에 딱 3개만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죠. 자, 실질 공급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공부했고요. 간주공급은 지금 얘기했던 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과세하는 거야. 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 근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무상으로 주었다면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로 보고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액에 대한 과다 공제를 매출세액으로 거두려고 나오는 제도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됐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죠. 자가공급은 모든 사업자가 자가공급했을 때 과세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3가지 케이스일 때만 부가세법상 자가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과세해요. 그 첫 번째가 면세사업으로 사용했을 때, 과세사업자는 과세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오고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돼. 면세 매출을 일으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받아 놓고 면세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세액은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았으니까 이걸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걸로 해서 토해내게 하려고 나오는 제도.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가 이제 부가세 전산회계 1급 때 공부했죠. 비영업용이라는 건 영업용이 아니라는 거고, 소형 승용차라고 불리우는 그 승용차의 범위는 개소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정원이요. 탈 수 있는 인원이 8인승 이하의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만약에 바퀴가 2개 달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배기량 125cc, 125 그리고 1000cc.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는 8인승 이하. 그러니까 9인승은 아무 문제 없어.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승용차가 아니라 뭐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승용차가 아닌 건 배기량을 따지지 않아요.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니라서 전혀 문제 없어.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지.
부가세 세금을 어떻게든지 형평성 있게 걷어내려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쭉 있으니까,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아래쪽에 예제를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사 제품인데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근데 원가는 1500이고 시가는 2500인데 안 팔고 업무상 썼대. 이게 자가공급인 거예요. 일단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이 차가 내가 만든 제품이지만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내 제품을 내가 사용하는 순간 이 승용차는 영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거예요. 이 차가 판매를 위해서 타고 다니면서 손님을 태워서 매출을 일으키는 용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업무상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세법에서는 업무상이야? 단순히 영업할 욕조가 아니지? 그러면 다 비영업용으로 분류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차를 만드는 현대차라든지 일반적인 국내 사업장들은 이런 식의 분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당연하지. 현대차가 자사 제품이 있는데 다른 기업의 차를 사와서 그걸 타고 다니겠어? 탈 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타고 다니겠어요? 안 하죠. 내가 만든 현대차를 내가 타고 다니겠지.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가공급에 해당되면은 과세 표준이 들어가는 금액은 항상 시가고, 그러면 시가가 2,500이면 2,500에 뭘 거두려고 하는 거냐면 부가세 250만 원을 현대차가 무조건 신고 납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이유는 이 차를 만들 때까지 온갖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았다는 게 전제여서 그래. 공제 안 받았을까? 무조건 받았겠죠. 공제 받아놓고 이걸 안 팔고 네가 썼어?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팔면 내야 되는 부가세는 신고 납부해. 왜냐면 너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 그러면 토해내야지.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너 이거 영업용이 아니라고 우기려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부가세 매출세액을 거두려고. 그럼 여러분, 부가세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입력할 때요. 이 유형은 공급으로 보는 거니까 일단 10%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썼는데 증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출 중에 증빙은 없는데 부가세를 과세해야 돼. 그것을 내가 공급한 걸로 볼 거야. 여러분, 공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공급한 건 내가 물건을 판 것처럼 보겠다는 거야. 매출세액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래가 건별 매출이라는 유형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품목이야 뭐 대충 쓰면 되고요. 자, 위에다가 입력하는 요 한 줄이 뭐냐면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잖아. 그 부가세는 뭐가 중요하냐? 과표가 존재해야지 세금이 나와.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과표니까 과세 표준이 2,500이 돼야 부가세가 250만 원만큼 세액이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야지 얘가 나중에 과세 표준으로 신고 들어가고 얘는 매출세액으로 신고 들어가고. 지금 이 부분은 전산회계 1급 때는 되게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산세무 2급에서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부가세 실무 버전에서 프로그램에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직접 작성할 때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부가세 신고서에 왜 시가가 들어가는지, 왜 건별이라는 매출이 들어가는 부가세 신고서 4번 란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2,500이 들어가야 250이 붙었을 거고 합계야 이랬을 거고요. 거래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나한테 쓴 건데. 전자기는 무슨 전자야. 증빙이 없는데. 대신 분계를 혼합으로 한 다음에 아래 이제 분계할 때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분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요 흰 라인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부가세 간주 공급, 자가 공급으로 안 받다면 그럼 이렇게 하겠지 뭐. 안 받다면 제품을 사용했다. 시가 원가짜리를 준 거잖아. 시가를 준 건 아니잖아. 시가를 내가 쓴 건 아니잖아. 시가는 반드시 물건을 팔았을 때 과세가 되는 과표예요. 근데 지금은 안 팔았지만 과세 표준으로 집어넣어서 이 금액의 10% 매출세액을 걷기 위해서 신고하라는 거지. 그럼 제품으로 회계 처리할 금액은 원가 1,500이고 그 금액이 내가 나한테 썼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뭐야 이제? 차량 운반구하고 제품에다가 타계정 걸고. 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간주 공급이 아니면 이걸로 분계를 끝내면 되는데 이게 간주 공급이 되는 순간 분계가 한 게 더 붙지. 1,500만 원짜리를 쓰긴 했는데 얘 원래 팔면 2,500에 팔아서 2,500의 부가세 250만 원을 과세관청에서 토해내래. 근데 매출처럼 보란 얘기니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데 매출세액의 계정 과목이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이잖아. 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하나가 달랑 붙는 거예요. 그 금액은 250. 그리고 250만 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는 얼마가 됩니까? 1750. 그리고 대변에 제품은 1500이 죽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매출세액으로 250만 원이 발생돼요. 자, 위에다가 회계 처리한 게 이 하단에 있는 계정 과목과 금액들입니다. 분계를 이게 잘 넣어야 되는데 이 회계 처리가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진 않아.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해야 돼. 자, 간줄 공급의 형태, 특히나 이제 자가 공급의 형태를 지금 본 겁니다. 제품이 사라질 때 원가 죽이고 부가세 매출세액은 시가의 10%만큼 250만 원이 달라붙고 다 더한 금액이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으로 1750이 다 잡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비용 처리가 되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 개인적 공급 중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부분 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공급 중에서 이거 공부한 거니까 이 아래 것만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25년도에 바뀐 제도인데요. 개인적으로 공급했을 때 안 볼게. 개인적 공급한 걸로 안 볼게. 직원들에게 작업과 관련해서 옷, 모자, 신발로 제공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연회나 직장 체육비의 명목으로 재화를 제공했다면 직원에게 선물했다면 근데 용도가 이거라면 과세하지 않을 게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공급했을 때 10만 원까지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 사람당 연간 한도를 첫 번째 케이스 10만 원, 두 번째 케이스 10만 원, 세 번째 케이스 1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간 얼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면 다 더하면 최대 3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개인적으로 회사가 경조사일 때 10만 원에 내가 우리 회사가 만든 어떤 뭐 과자가 될 수도 있고요. 햇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딱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겠대. 그러면 15만 원어치를 경조사로 제공하면 10만 원까지는 안 보지만 초과분은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15만 원이라는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요. 경조사로 지급했을 때 한도가 10. 그리고 명절 두 번 있죠. 설날과 추석 다 더해서 명절일 때 10만 원까지 15만 원이면 10만 원은 과세하지 않고요. 나머지 초과분은 5만 원만큼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로자, 임직원의 생일이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창립 기념일일 때 서로의 생일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의 생일, 요건 또 회사의 생일. 그런 경우에도 한 사람당 10만 원까지는 안 보는 거야. 대신 각각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각각 1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 더해서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조사는 안 주고 명절만 준다고 그래서 명절하고 경조사를 더해서 20만 원이라는 한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각각 10만 원씩이야. 10, 10, 10 이런 식으로. 이게 25년도부터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네, 사업상 증여는 회사가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회사가 만든 제품을 팔지 않고 개인 사업상 어떤 용도로서 제공했다면 그때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는 것에 회계 처리가 이제 곧잘 나와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와. 출제가 돼.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제품은 원가가 5만 원이래. 여기서 제품이 원가가 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원가, 원재료부터 등등등은 다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경우 없잖아. 무조건 공제를 받아. 근데 부가세에서는 왜 매입세액을 제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온갖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냐면 언젠간 팔겠지. 팔면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겠지. 그럼 두 번째, 매입세액이 10이라면 매출세액은 10보단 크겠지. 시가는 높으니까. 원가의 10%면 시가의 10%만큼을 세금으로 내니 나중에 신고 납부하는 거 오케이. 지금은 그러니까 공제해 줄게. 매입세 공제해 주는 이유 항상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매입한 내역이 확실하기만 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겠다는 완벽한 전제 조건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 했냐면 이렇게 만든 제품의 원가를 팔면 8만 원에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 시가가 8만 원 정도 상당의 제품을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대. 이게 완벽한 사업상 증여죠. 자, 그럼 사업상 증여는요. 과세 표준이 어떤 금액으로 신고 들어가냐면 시가로 들어가. 근데 왜 시가가 들어가냐? 팔면 시가에 팔 거 아니야. 원가에 누가 팔아? 중간에 마진 먹고 시가에 파는 거잖아.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시가가 8만 원이면 8만 원에 8천 원이라는 매출세액은 적어도 너한테 걷어내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매출세액을 얘한테 내라고 하면 매출세액만 덩그러니 있겠어요? 아니면 과표가 있어야 매출세액이 나와요. 과표가 있어야 매출세액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봐봐. 공부할 때 매출세액을 얘기하진 않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매출세액을 내세요. 매출세액은 8천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매출세액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항상 뭡니까? 과표인 거야. 과표. 근데 과표가 원가 시가 중에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시가가 높지 않나? 시가가 낮은 경우 있을 수 있어. 시가가 낮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낮아도 어쩔 수 없어. 시가야 그냥. 현재 가치가 시가인 거야 사실은 제품에. 그러면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가가 8만 원이니까 부가세 8천 원은 너 무조건 신고 납부해 이거잖아. 근데 나 누구한테 판 거 아니잖아. 안 팔았지만 세금 내라는 거잖아. 그게 간주공급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요 시가 8만 원이라는 금액을 줄 때 시가가 8만 원, 8만 원 중에 부가세가 별도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헷갈리게 주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헷갈리게 어떻게 주냐면 약간 문제를 풀 때 우리끼리 이제 팁인데요. 시가가 8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는 부가세가 별도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부가세가 8천 원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가가 8만 8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단 말이야. 8만 8천 원. 그러면 대부분은 부가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시가 옆에 금액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7만 7천 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랑 거래할 때 회사가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제품의 가격이 7만 원을 따로 부르고 7천 원의 부가세를 따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냥 토탈 금액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에는 문제가 나올 때 시가를 줄 때는요. 대체적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된 토탈 공급 대가 금액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문제마다 잘 판단해야 돼. 이게 딱 명확하게 이 금액으로 준다, 안 준다, 막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때그때 보면서 아, 요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겠구나. 요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겠구나를 그때그때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분개하면 건별로 신고해야 돼. 증빙이 없잖아. 그리고 사업상 증여라고 간단하게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이퀄 과표고요.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금액은 항상 시가예요. 그리고 시가가 들어가야 8,000원이라는 세금이 달라붙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입력을 할 때 8만 원 넣고 8,000원 달라붙지 않지. 우리 건별 기억나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알아서 짠 쪼개지지. 예를 들어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할 때는 8만 8천 원을 입력해야 쪼개지고 쪼개지는 기능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실무편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은 거래처 없습니다. 거래처가 없지 뭐. 거래처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거래처를 알려주면 입력을 할 수도 있기는 해. 되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특이하지. 회사가 누구에게 접대했는지를 다 드러냅니까? 잘 안 드러내죠. 근데 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혼합을 걸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제품을 쓴 거잖아. 이건 지울게요. 제품을 사용했는데 창고에 있는 제품 한 개를 끄집어다가 거래처에게 줬는데 그 제품이 시가로 분괴될 리가 있겠냐고. 내가 만든 원가 5만 원짜리를 끄집어다가 그냥 준 거잖아. 제품이 대변에 8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려면 제품이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가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부가세까지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받을 때지. 오늘은 매출이 아니니까 원가만큼 사라지고 8번 타계정 걸고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가 이름이 달라졌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문제가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다. 그러면 판관비.
제조업과 관련된 제조 원가 거래처다. 그러면 꼭 판관비가 아니라 500번대 올 수도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다 판관비로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내죠. 자, 5만 원은 기업 업무 추진비 잡고 제품 5만 원짜리 타계정 걸어서 분계를 끝내는 거는 타계정은 걸었지만 간주 공급이 아닐 때고, 이게 만약에 간주 공급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생뚱맞은 8,000원이라는 매출세액이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매출세액은 항상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세금으로 나중에 3개월 지나고 나면 이대로 이제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되면 기업 업무 추진비는 토탈 58,000원을 잡게 되죠. 이게 이제 요 아래 위에 나와 있는 회계 처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분계 과정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시험에 세무 2급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이게 건별 매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아까 제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그거보단 요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재화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회계 1급 때. 지금 다 나와 있는 것들도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무 2급에서는 워낙 간주 공급의 형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사업상 증여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개인적 공급 있잖아요. 개인적 공급. 제가 한번 요 위로 가볼게요. 이 부분이죠. 한 명당 경조사 10만원, 명절 10만원, 생일 창립 기념일 10만원 각각이잖아. 그럼 예를 들면 회사가, 기업이 경조사를 이유로 그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 제품이 18만원이다. 예를 들어. 부가세 별도로요. 아,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원가. 18만원은 원가. 그리고 시가는 18만원짜리의 이 원가가 실제로는 시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0이라고 해볼게요. 3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회계 처리 들어갈 때, 그럼 위에다가 건별 과세로 이렇게 과세 표준 넣고 10% 매출세액을 부과하고 아래쪽에서 이제 회계 처리하고 하잖아. 그 위에 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과세 표준은 시가라고 했지만 10만 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10만 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무슨 금액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가예요, 시가. 자, 시가가 30입니다. 시가가 30이면 시가 30만 원 중에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안 보겠다. 대신 얼마는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이냐. 나머지 초과분 20만 원은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서 부가세 2만 원이 달라붙을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아래쪽에서 분개할 때는 어쨌거나 종업원에게 선물을 준 건 이 경조사 용도로 준 건 맞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죠? 그럼 복리후생비로 이제 비용을 발생시킬 때 대변에 제품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때요. 제품이 죽으려면 이 제품은 또 얼마가 죽어요? 원가가 죽는 거잖아. 그치? 그냥 원가. 18만 원의 원가가 사라지고 8번 타기전 걸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30만 원 전액이 아니라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0만 원의 10% 2만 원이 달라붙고, 그럼 직원에게 제공한 모든 비용 중에 제품의 원가와 그리고 그 금액의 전체 금액의 10%는 아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인 2만 원이 달라붙어서 토탈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가죠. 시가 상당액을 말하는 거지. 원가는 누가 알아요? 원가는 알 수 없어. 원가를 내가 18만 원이라고 부르든 50만 원이라고 부르든 원가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잖아. 시가 중심으로 말하는 거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까지는 뭐 시험에 전혀 나온 적이 없겠죠. 왜냐하면 25년도부터 이 제도가 각각 건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최신 제도. 근데 혹시나 몰라서 30만 원의 금액 중에 10만 원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10%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분개할 때는 2만 원의 매출세액과 18만 원의 원가가 사라지면서 차변의 복리후생비 20만 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나기가 쉽지가 않지만 자, 간주 공급 중에서 나중에 실무평 공부하고 신고서를 만드는 거 할 때 세금 계산서가 공급이니까 매출이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을 납부하게끔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매출세액이라는 게 증빙이 있냐가 중요한데 세금 계산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가 있을 리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면 이것도 내 매장이고 이것도 내 매장인데 얘는 사업자 번호가 따로 있고 얘도 따로 있다 보니까 얘가 얘한테 공급하는 것을 부가세를 과세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얘만 유일하게 세금을 거둘 목적이 아니라 환급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얘만 유일하게 원가를 세금 계산서에 기재하는 원가가 과표가 된다는 게 특징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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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증빙은 아무도 없음. 내가 나에게, 내가 거래처에게, 내가 직원들에게, 내가 나 스스로를 폐업해서. 근데 세금 계산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자, 간주공급은 회계 1급 때 공부했지만 세무 2급도 또한 너무 중요해요. 세무 2급은 뭐 계속적으로 간주공급의 형태를 아주 문제에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는 거래는 공부를 했으니까 넘깁니다. 용역에 대한 공급, 이것도 공부를 했어요. 용역은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가 없어서. 고용관계 과세하지 않는다. 뭔 소리. 그 다음에 용역을 내가 나에게 공급했다. 과세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을 내가 먹었어. 어떻게 알아? 직원들이 먹었대. 자가 공급했대. 아무도 몰라.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가 없어서 용역은 대가가 없다면 과세를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단 하나의 케이스가 이거죠.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의 건물주가 아들에게 사업용 부동산, 주택 말고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이런 아니면 상가로 사용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있는 나름의 토지,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어떤 가족에게, 또 친족에게 무상이나 실제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액으로 공급했다면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에서 공급하겠다. 과표를 뭐라고 볼 거냐? 시가로 볼 거다. 안 받으면 전체 시가를 때리는 거고 받은 돈이 있으면 그걸 차감한 나머지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특수관계인일 때만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안 해요.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단 금액을 너무 낮은 금액으로 임대 용역할 때, 그러니까 딱 누구냐면 건물을 가지고 빌려주고 돈 버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 아들에게 공짜로 빌려주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 임대료를 제3자에게 빌려줄 때 받을 돈을 1도 안 받았다면 이거는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죠. 시가로. 그게 용역 중에 단 하나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 공급이에요. 나머지 재화의 수입은 회계 1급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객관식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또 풀어볼 거예요. 14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간주 공급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공부를 이제 어디에서 한 거냐? 전산회계 1급 강좌에서 11번째 강좌부터 14번째 강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강좌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의 형태를 설명드렸고요. 21분 정도. 그리고 12번째 강좌에서는 자가 공급의 첫 번째 그리고 개인적 공급과 나머지 간주 공급을 12번째, 13번째 강좌에 걸쳐서 같이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고요. 마지막에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와 재화를 수입했을 때 과세가 되는 14번째 영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뤄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 4강의에 걸쳐서 우리가 과세 거래를 공부했고요. 만약에 회계 1급 때 공부가 조금 미흡하거나 세무 2급 때 이렇게 훑어본 내용들을 한 번 더 학습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요 11번째에서 14번째까지 영상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 2급 교재로는 166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11번부터 14번째 전산회계 1급 학습 영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 영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 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세무 2급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과세 대상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